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를 시작한 지 무려 1년 만에 약 3건을 낙찰받고 수익까지 실현시키고 그 와중에 실패 사례도 보유한 우리 엉클양님, 우리 유튜브의 구독자이자 항상 댓글을 많이 달려주신 우리 시청자분을 모시고 오늘 양질의 영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간단하게 저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만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고양시 덕양구 쪽에서 무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엉클양이라고 합니다. 무인 자영업 콘텐츠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무인 점포 창업도 하시면서 경매 투자도 같이 하시는군요. 예. 보이십니다. 그 유튜브 썸네일이 있는데 네. 프로필 사진이 약간 독특하셔서 전형적으로 유튜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쇼맨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미지가 딱 각인시키는 게 좋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 낙찰 3건은 어떤 부동산들인지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일 처음에 받았던 게 이제 아파트였고요. 그 다음에는 빌라,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는 다시 아파트였어요. 그럼 아파트 2개, 빌라 하나를 낙찰 받으셨네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뭐야?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낙찰 받으면 취등록세가 다 중과될 텐데 그거 어떻게 처리했어? 이 부분에 댓글이 가장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법인 사업자를 이용을 했는데 원래 법인 사업자는 원래 있었고 그 법인 사업자를 이용하면 1억 미만은 그 취등록세가 1.1%더라고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로 명의도 좀 분산을 해서 절세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1억 미만의 주택을 타겟팅해서 입찰 들어갔고 수익 실현시킨 그런 케이스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1억 미만의 법인으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는데 근데 주택에 한해서는 대출이 또 안 나와요. 맞아요. 법인은. 네. 그래서 그러면 최초 낙찰받았던 게 뭐 어떤 거였죠? 최초 낙찰했던 게 파주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네. 그럼 이 아파트가 1억 미만이니까 네. 낙찰 가격은 얼마 정도 되셨어요? 낙찰 가격이 1억 5천 정도. 1억 5천. 공시지가는 어차피 1억 밑에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자금은 어떻게 축적하셨죠? 제가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그걸로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기주택의 담보대출을 받아서 네. 추가로 매입하는 거를 네. 우선 쳤네요. 네. 그런 전략으로 해서 우선 매입하는 조건으로 네. 그래서 저 같은 진행을 경우는 하셨다. 매입을 하고 바로 전세로 딱 맞춰가지고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하는 케이스보다는 좀 이렇게 자금을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일단 빈 공실로 만들고 그 상태로 하는 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처리를 하셨군요. 단기 매도 전략을 진행을 하셨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예. 첫 번째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취득을 하신 거예요? 어떤 아파트. 물건을 선정으로 해서? 저는 사실 막 이게 받는 거에 목표를 뒀기 때문에 낙찰 받는 거. 이거 막 주변 시세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조사는 안 했어요. 근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웠던 게 비슷한 입지의 다른 아파트의 시세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감정가가 너무 낮게 평가돼 있거나 그러면 입찰을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비슷한 아파트의 스펙을 보유하신 그런 네네. 부동산들을 보고 현재 감정가와 대조했다는 말씀을 주시는군요. 네, 그것만 하고 다른 거는 그게 그냥 막무가내로 한 것 같아요. 약간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게 서슴없이 이렇게 좀 그냥 과감하게 생각하고 경험을 배우자. 그래도 단돈 1,000만 원에 뛰기를 하자. 그러니까 무조건 받는 거에만 처음에는 목표를 놓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받을 때 그렇게 위험도를 가지고 했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 중요한 건 중요한 건 경매는 받는 거에 목적이 아닙니다.
받는 거면 그냥 높게 쓰면 돼요. 네. 받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수익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네.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벌겠다. 그 버는 금액에서 입찰이 들어가야지 받는 거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네. 대장TV 게스트분들 최초로 네.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전세랑 매매를 동시에 나가는 것 같아요. 부동산. 근데 다행히 매매가 먼저 돼가지고 3인 가구 분이 오셔가지고 예수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얼마에 낙찰됐고 얼마에 팔아셨어요? 매도 금액은 1억 9,500이니까 순수 차익은 그렇지만 이제 비용으로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미납 관리비라든가 취득세 이런 걸 제외하니까 3천 정도. 3천만 원 수익이 남은 거야? 네, 세전. 그럼 낙찰이 얼마죠? 낙찰이 1억 5천. 1억 5천. 그러니까 낙찰이 1억 5천, 인테리어 비용 1,000 뭐 더하면 막 1억 6천 정도. 근데 1억 9천에 팔았다. 그러면 3천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법인세율이 적용되겠죠. 법인세율 적용하면 못해도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불과 약 한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일어난 일이죠. 1억 9,500에 팔았고 네네. 그 법인세를 제외하면 3천에서 법인세를 제외해야 되니까 2천. 2천 정도 이상 정도. 그러면은 2천만 원의 수익이 몇 개월 만에 일어난 거예요? 낙찰되고 매도까지? 3, 4개월. 3, 4개월. 뭐 한 달에 한 600만 원을 그냥 번 거네요, 한마디로. 600만 원씩. 그러니까 이게 단기 매도하실 때는 법인 투자의 전략이 오히려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판 주택이 지금은 얼마 정도예요? 지금은 2억. 매물이 자체가 없고요. 매물이 없어요? 그 평수가 없어서 매물이 없고 지금 제 생각에 한 그래도 2억 1천 이상을 하지 않나. 그럼 잘 팔았네. 1억 9천이면. 네. 많이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시기가 그렇지. 그 단기로 해서 수익을 2, 3천을 막 만들었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죠. 되게 성취감이 크죠. 네. 그리고 바로 또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죠? 네, 맞아요. 어떤 거 하셨어요 그때는? 옛날에 인천 부평 쪽에 있는 인천 부평. 네. 네네. 여기도 잘못된 게 제가 직접 실임장을 안 했어요. 왜 임장 안 하셨어요? 모의 입찰한다고. 모의 입찰을 원래 생각으로 그러니까 혼자 해야 되는데 그쵸. 직접 입찰에 참여를 안 해버린 거예요. 참여를 모의 입찰을 해버렸다고요? 안 한다고. 저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참여를 해버린 거죠. 근데 차순이랑 50만 원 차인가로 낙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찰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잘 받았나 보다. 그러고 바로 현장으로 갔죠. 네. 근데 바로 앞에 카센터의 드릴 소리, 바로 옆에 고물상,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받은 금액이 8,500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매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여기서 또 교훈을 제가 얻게 됐어요. 뭐가 이게 좀 자꾸 순탄치가 않네요. 네. 뭐 과정들이 네. 자꾸 이게 뭐 드라마틱한 게 순탄치가 않고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가전 가구를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도 가서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버튼 다 눌러보고 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부동산을 가는데 현장 가서 안 보고 산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사셔야 돼. 그래, 근데 우리 엉클량님은 살라고 한 게 아니었대요. 그냥 모의 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수중에 추후에 투자할 만한 부동산들을 미리 권리 분석도 해보고 입찰가도 뽑아보고 법원 현장에 가서 그 입찰가를 써보기도 하고, 제출은 안 해야 돼. 써보고 그냥 기다려보고 얼마에 낙찰되는지 이게 기다려보는 거를 하셨던 거예요. 써보고 내면 안 되는데 그걸 내신 거죠. 설마 되겠어. 에이, 이거 왜냐면 뭐 지금까지 안 돼 왔으니까. 지금까지 당연히 안 되겠지. 그리고 그냥 부담 없이 넣어버리고. 부담 없이 넣어버렸는데 낙찰이 된 거야. 낙찰이 되는데 불과 차순위와 약 50만 원 차이 낙찰된 거야. 야, 이거 대박이다. 야, 내가 잘했다. 야, 이거 진짜 잘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죠. 경매는 차순위와 경쟁을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차순위와 뭐 몇 천만 원짜리, 저는 심지어 차순위와 5억 차이도 났었어요. 너무 잘 받았습니다. 차순위와 경쟁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낙찰하고 내가 최종으로 목적지하는 수익을 예상하고 입찰 들어가셔야지 차순위와 순위와의 경쟁은 아니다. 그러고 나서 낙찰 받고 나서 집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미리 사고 집을 보러 가는 거야. 갔는데 옆에는 고물상이 계시고 옆에는 뭐 카센터가 있어서 수리하시는 드릴 소리가 막 들리고 요런 상태까지 치닫고 있었다. 더 안 좋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이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딱 가고 낙찰받고 하니까 너무 안 좋아. 근데 좀, 제가 로드뷰로 보긴 했거든요. 음. 사진이랑 법원에서 제공해주는 사진을 봤기 때문에 샤시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샤시가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안에 수리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얘기니까 그거 보고 입찰을 한 건데 가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도 좀 명도를 쉽게 했어요. 명도. 배당을 다 받아가시는 임차인. 전액 배당 임차인이시구나. 네, 임차인이랑 한 2번 정도 접촉을 하고 최소한의 수리로 해가지고 다행히 어떻게 팔았습니다.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그렇게 명도를 하고 나서 집을 딱 들어갔는데 집 상태는 어땠어요? 상태는 아주 안 좋진 않고 다 수리가 돼 있어가지고 한 4,500 정도 선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이게 낙찰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낙찰 금액이 8,500 정도였고요. 평수는 어떻게 돼요? 평수는 방이 이제 미닫이 있는 3로 그럼 전용 한 15평 정도 되겠네요. 14평. 14평 8,500 나쁘진 않은데 주변 시세는 얼마였어요? 주변 시세가 8,500이었어요. 아니 그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빌라 매물이 많이 없는 시절이었었어요. 근데 왜 입찰가를 8,500을 쓰신 거예요? 시세가 8,500인데 신권 감정가가 1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시세 조사를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부평구가 워낙 거기가 입지가 좋았었어요. 제가 조사한 데가 입지가 좋고 좀 미래가치 투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접 현장에 안 가봤잖아요. 네. 부동산에서 시세 조사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아니 시세가 8,5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세대로 사시지 왜 경매로 사신 거예요? 안 가봤어. 안 가보고. 안 가보고. 거기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시세가 그 정도 된다. 이거를 수리해서 팔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지만 시세가 그 정도 된다 얘기를 듣고 더 절망을 했었죠. 자꾸 오늘 영상이 절망에 가까이 가는 영상이라. 자, 감정가가 이제 얼마였어요? 감정가는? 감정가가 9,500, 1억이 좀 안 됐어요. 감정가가 9,500인데 8,500으로 떨어졌으니까. 네. 아니 8,500이 떨어진 게 아니죠. 낙찰을 8,500 받으셨으니까. 예. 감정가가 9천 약 1억이라고 치면 30% 저감된 수치 7천만 원부터 약 그렇죠. 경매가 진행됐을 텐데 네. 야 1억짜리가 7천으로 떨어졌어? 야 입지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냥 이거는 미래 가치가 있겠네 라고 입찰을 받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오류를 범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감정가는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당해요. 위에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네. 향후 재개발의 호재성이 없는 한 아파트처럼 빠르게 올라가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신축에 대한 컨디션 모델을 보고 감정가가 좀 고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시세라고 믿는 순간 오히려 고가 낙찰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일반 매물의 시세를 면밀히 조사하셔야 됩니다. 감정가는 절대 시세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가치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 빌라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처럼 빠르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가치 상승 여분이. 왜냐하면 아파트의 대체 수요가 빌라이기 때문에 빌라에 대한 상승폭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향후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호재성이 없는 한 큰 반등폭이 없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 고가 입찰을 한다, 이거는 저는 지향드리진 않습니다. 최대한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입하거나 아니면 극초기 개발에 대한 여지성이 있는 거, 뭐 30년 이상 진행된 빨간 벽돌이 노후된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거나 군집화되어 있거나 평지거나 역세권에 대해서 용적률 상한선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가치가 없는 이상은 고가 입찰은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전략 말대로 우리는 사자마자 파는 전략이니까 네, 맞아요. 법인이니까 자 이제 팔려고 내놨어요.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파는 거는? 전세와 동시에 팔았거든요. 전세를 맞춤과 동시에 팔았어요. 근데 다행히 전세가 그때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전세는 귀하지. 전세가 굉장히 높게 들어와서 한 1억 2천에 팔았습니다. 1억 2천에. 네. 오, 그래도 잘 팔았네요. 맞아요. 어떻게든 탈출했네. 네. 겨우 탈출했네. 그게 좀 깔끔해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잘 그리고 되고. 부동산에서 말했던 시세가 또 100%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질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마침 빌라를 찾는 수요가 많이 있는 곳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부동산에서 물어볼 때는 우리는 매도자 입장이죠. 그러면은 중개사분들은 자꾸 저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낮추고 매수자분들은 고평가를 합니다. 그래야 일정 구간 선이 맞아서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자분들한테는 항상 아유 너무 비싸다 낮춰라 사시는 분들한테는 미래 가치가 있다, 이거는 이 정도 가격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매물을 내놓지 마시고요, 최소 10군데 이상의 매물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 보편화적인 가격으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잘 팔았네요. 다행히 진짜 다행히. 근데 다 마지막엔 해피엔딩이네. 그래도 다 보니까 운이 좋은 거 새드 엔딩은 같기도 하고. 없는데. 이게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겪지 않으면 자꾸 안 배워지는 스타일. 그래서 시행착오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잘하셨어요. 충분히 가능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세 조사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고. 부동산도 꼭 와서 보러 가고. 예. 근데 이런 거는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가서 네.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한 건, 네. 아파트 한 건. 이건 어떻게 되시죠? 근데 이것도 너무 안 좋은 케이스만 얘기하는. 또 안 좋은 케이스 또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해피한 거 말고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조심하셔라. 그리고 수익을 내라라는 영상이니까 오늘은. 그 처음 아파트에서 그렇게 수익을 얻어내니까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바람에 또 다시 시세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워낙 아파트가 제가 지금 이 세 번째 받을 때까지는 입찰을 거의 20번 넘게 시도를 합니다. 많이 하셨네요. 예, 계속 폐차를 하니까 멘탈을 본인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입찰을 한 꼴이 된 거죠. 신권에서 근데 그 아파트가 신권보다 더 높게 납찰이 되더라고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그렇게 공격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감정가가 거의 시세더라고요. 그게 좋은 케이스는 아니라서 영상에 공유해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은 다 아셔야 되니까 이런 실패 사례들도 있다. 그러니까 요약을 또 한 번 하면 20번 넘게 폐차하셨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꾸 이 투자의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낙찰을 받는 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찰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기도 해요. 입찰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5번 떨어졌어요. 그러면 6번을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또 떨어질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한 짓입니다. 5번의 폐찰 원인 사유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선하고 6번을 들어가야 돼요.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면 당연히 폐찰이 되죠. 그래서 내가 급매물만 튀는 것만 확인했는지 아니면 실거주 수요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만 입찰을 들어간 건 아닌지, 상승장에 있는 아파트를 입찰을 하고자 해서 달리는 말에 타야 되는데 못한 건지 여러 가지의 분석 사유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찰을 개선하면서 들어갔어야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슬슬 이제 나만의 개성을 살린 물건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특수 물건이라고 하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전액 배당 들어가는 것들, 혹은 당해세가 선순위로 걸려 있어서 당해세를 해결하는 방법들, 위반 건축물이 들어간 것들, 뭐 그 외적으로 압류, 그리고 뭐 근생 빌라, 뭐 이런 케이스를 좀 도전하시면서 내 입찰할 수 있는 시야를 다변화하셨어야 되는데 단순히 입찰만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폐찰돼서 고가 낙찰을 진행한 케이스. 그렇게 해서 고가 낙찰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결국 낙찰은 받았습니다. 근데 시세만큼 받았다 또. 네, 맞아요. 그죠? 그래도 시세보다 비싸긴 받진 않으시네요. 네,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이 감정가가 너무 높게 돼 있어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를 감정가가 감정평가서가 한 장이더라고요. 되게 성의 없이 이렇게 맞아요. 토지 50%, 건물 50%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근거로 불허가 신청을 시도를 했었는데 이거 마지막 세 번째 땐? 네, 안 되더라고요. 불허가 사유까지 어쩔 수 했어요? 없이, 찾아봤죠 또. 어떻게 이걸? 근데 불허가 사유가 뭐예요? 뭘로 하셨어요? 그냥 단순 저는 생각에 감정평가가 잘못됐다. 단순 그거만으로 보통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시도는 해봤는데 불허가 사유가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엉클양님이 낙찰을 받았는데 시세 조사해 보니까 내가 시세대로 받은 거야. 근데 감정평가 이놈은 이거를 이렇게 높게 잡아놓으면 내가 이거 당연히 고가 낙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법원에다가 취소시켜달라 불허가 신청을 진행하신 겁니다.
근데 어. 그건 제 잘못이니까. 그죠. 법원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불허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단순 변심에 의한 불허가 신청은 받아들이지가 않죠. 그래서 당연히 안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순리에 맞게 네. 그래도 어떻게 잘 처리해야죠. 네. 그래서 다음 스텝은 어떻게 밟으셨죠? 아 이거는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잔금은 엊그저께 치렀고요. 아직 아. 명도는 못 받은 상태. 아, 이거는 최근인 거네요. 그렇죠.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이거 가족분이 보시면 안 되지. 내가 너 사고 치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결과는 어쨌든 결과가 좋았어가지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알기 게 결과는 좋아요. 뭐 큰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원하는 품에 대비해서 경험도 배우고 실력도 배우고 해서 근데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다음 입찰 때부터는 내가 아무리 많이 입찰을 했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필수적으로 시세조사와 임장은 필수다. 근데 우리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아서 돈 번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부동산 경매라는 플랫폼은 싸게 살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싸게 매입해야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일반 시세로 살 거면 그냥 일반 매매로 사시는 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그래서 우리 멘티님들은 통상 임장 가서 금매를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금매보다 싸게 입찰을 합니다. 만약에 누가 금매보다 비싸게 사갔어. 그러면 현장에서 그냥 금매를 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금매, 매매, 공매, 신탁 전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면서 합리적으로 저렴하게 매입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절대로 낙찰의 목적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총 3건까지가 낙찰이 진행됐고 이 3건 다 전혀 순탄치 않았다. 꽃길은 하나도 없었다. 근데 끝은 해피엔딩이었다. 그리고 3건 마지막 이번 처리하는 것도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처리해서 나중에 요거까지도 끝나면 다시 한번 모셔서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가 됐는지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해서 총 요약을 해보면 경매를 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현장 가서 물건 당연히 봐야 합니다. 시세조사 면밀히 파악해야 되겠죠. 아무리 많이 폐차를 하더라도 낙찰의 목적이 아닌 수익의 목적을 둬야 한다. 그리고 계속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폐찰 사유를 분석하고 개선하면서 다음 도전이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나만의 경쟁력을 가지는 특수 물건들도 위주로 물건을 같이 보면서 좀 더 고급적인 그리고 깊이 있는 경매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하지만 결과는 다 해피엔딩이었다. 마지막 것도 해피엔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절대로 안 되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잘 해야겠죠. 오늘 영상이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입찰을 많이 하다 보면 저런 딜레마에 빠지고 저런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라는 교훈 있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저희 집안이 보수적이고 이렇게 근검 절약하고 안전함 위주로 안전함 같은 거 추구를 하고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빚이다.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집안 가풍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경매라는 게 처음에 실행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매라는 분야가 그래도 좀 리스크를 안고 하는 분야다 보니까 위험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저처럼 막 시세조사도 안 하고 막 무작정 이렇게 입찰에 참여하는 건 미친 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찰을 받을 수 있던 건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저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그 실행의 결과가 높은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보다 그래도 낫다라는 거를 좀 느낀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인 것 같고 만약에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뭐 투자라는 게 위험도가 0인 거는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일찍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시청자분들이 실행하면 다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실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운이 좋은 거고
저 같은 케이스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험도를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 위험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거를 헤쳐나갈 자신감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경매를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하실 거죠? 해야죠. 해야 지금은 시드머니가 다 소진이 돼서. 요거 세 번째가 팔아야 하는구나. 그렇죠. 하고 낙찰받고, 그러니까 우리 엉클형님은 계속 단기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다 단기 매도 전략이랑 한 개 사서 한 개 팔고 또 하나 사서 또 팔고 네. 이렇게 하면서 1년에 연봉 이상의 수익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죠. 네. 현장을 무조건 방문한다. 그렇죠. 시세 조사를 면밀히 파악한다. 감정가를 시세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폐차할 때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한다. 이 네 가지 전략만 잊지 말고 진행하시면 네. 훌륭한 성공적인 투자가로 커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할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대장TV 카페에서도 활동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들도 상당히 잘 달아주셔서 앞으로 우리 유튜브를 보거나 대장TV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 같이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엉클냥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무인 점포에 관련된 꿀팁들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아주 쉽게 풀어내서 제 서브잡인 무인 점포 창업에 대해서들도 많이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